이비스님도 반갑습니다. 박대원입니다. 새해 인사드릴게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꼭 소원 성취하세요. 가장 중요한 소원은 합격이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저도 저의 다짐으로 시작해 볼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만족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 공부하신 동안 절대로 외롭지 않게 해드릴 거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좀 든든한 마음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써봤어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부 자세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제 강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올해 시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거 제 촬영입니다. 지난주에 이거 다 녹화했는데 뭘 잘못 전달해서 다시 들어온 게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촬영할 때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약간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화가 났었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좀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진정하고 가급적이면 이성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한마디로 제가 정말 이성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시험 문제 출제는요, 개떡 같았고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시험 보고 붙으셨구나, 그리고 가르쳐주는구나. 선생님들 좀 창피할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또 뭐 출제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를 뭐 제가 해설 강의할 때도 욕은 안 했거든요. 정말 참았습니다, 많이. 근데 그마저도 그 채점이라도 제대로 되어야지. 아니, 채점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건 많은 선생님들이 올해 시험 응시한 선생님들이라면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채점을 한 10% 정도, 전체 응시생이 한 1100명 정도 되죠. 10% 정도 채점을 했는데 일단 합격수는 좀 다소 하락할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뭐 교육학은 뭐 말하기도 싫습니다. 진짜 누가 물체조, 칼체조 이런 데면서요. 그죠? 그래서 누가 채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복불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공을 말씀드리면, 자, 이게 제가 진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참고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진짜 틀린다면 맞게 채점할 거면 뭐하러 시험을 보는지. 그래서 실제 있었던 두 수험생,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경우에 제가 이 정도면요, 일단은 1차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교육학을 한 15점 받는다 쳐도 85 이상 되는 합격수는 안 나올 거다. 서울이면 혹시 모를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은 두 분 다 괜찮았는데 조금 아쉬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결과는 이렇게 뒤집어졌고요. 그 다음에 솔직하게 제가 이 두 선생님 어떻게 됐냐면, 이 선생님은 지금 1차 합격하시지 못했고 이 선생님은 1차를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요, 이 선생님께 그렇다고 너 안 될 친구인데 왜 됐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창피하다고. 솔직히 제가 합격을 해서 기분은 좋지만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이럴 거면 그냥 주사위 던져서 뽑지 뭐하러 이렇게 뽑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틀린 거를 맞게 채점할 거면 뭐하러 시험 보느냐, 그 말씀을 사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정말 화가 나고 한바탕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신 선생님이 오히려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괜찮다고, 만점 못 받은 저희 잘못이라고. 예, 참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그러네요. 자꾸 선생님들 그 심정이,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그리고 올해는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학부모님들도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 사실 될 것 같은데 납득이 안 간다고. 근데 제가 자녀분이 결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합격이 뒤바뀐 거라고 그거를 설명드리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뭐라도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뭐
아니 지금이라도 생각이 바뀌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나간 것은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수님들께 정말 부탁인데, 시험이 어렵고 쉬운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수님들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발 수험생들의 노력이 허무하게 되는 그런 일만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올해 또 학생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그쵸? 좋은 교사의 자질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수란 직업이 정말 저도 지성인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에 좀 걸맞는 좀 판단들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너무 황당하죠. 자, 이게 말이 되는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요, 남들이 보면 정말 문제가 쉬워서 이렇게 나왔을 거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작년보다 결코 합격수에 올라가는 시험 문제가 아닌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적게는 뭐 3, 4점에서 많은 지역은 뭐 거의 9점씩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채점이 이렇게 만든 거라는 거, 선생님들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채점 할 때도 일단은 이 문제는 좀 있었어요. 그때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표준 편차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 정말 숨 막히겠다. 왜냐하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래도 어떤 걸 바랍니까? 컷에서 어느 정도 5점 이상이라도 맞아가 좀 2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 다 몰려 있으니까.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요 정도, 제가 아까 조금 감정이 그랬다고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진정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을 또 만약에 뭐 안 보신다면 모르겠는데 포기할 게 아니라 도전을 하시겠다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성적으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걸 잠깐 놔두고요. 여태까지 시험 결과, 제가 사실 지난주에 촬영한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 그땐 이렇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미 올라간 거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시험이잖아요. 한숨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막막하기도 하고요. 이거 1년 더 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 드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들이 이번에는 좀 선생님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를 해주신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운에 맡길 수는 없는 거니까, 시험 문제가 저렇다고 해서 그럼 뭐 대충 1차는 컷만 통과하고 뭐 2차 열심히 해야 되겠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경쟁률이 7대1 정도 되는 시험에서 1차 컷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대한 1차 그냥 컷으로 붙고 2차에서 뒤집는다?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1차 컷보다 많이 받아야 2차가 유리한 거고, 선생님들도 이왕 도전하실 거라면은 제대로 하는 게, 이번에 아까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만점 못 받은 제가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법을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요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공 최고 득점은 한 명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명이 78점, 그 이상은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요. 이 78점 맞은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 초수 수험생들이 고득점이 의외로 사실 의외란 표현을 쓰기는 좀 죄송한데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좀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잘 볼 거라고 제가 크게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절대 그 선생님 우습게 본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좋은 점수를 얻었길래 제가 한번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별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것 또는 기출 문제들만, 그죠? 이왕 나왔던 거니까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공부하진 않았고, 일단 개론서에 언급된 내용들은 꼼꼼하게 다 하셨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데요. 제가 이거 진짜 작년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분 정도의 수험생들 제가 카톡방 여러 개 좀 나눠놓고 매주 퀴즈를 드립니다. 평균적으로 뭐 한 번 보내면 한 대여섯 개에서 대여섯 개 좀 더 보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2번 정도 제가 해드렸는데, 이 선생님은 매번
매번 제일 먼저 답을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요. 제일 많이 틀려서 제가 가끔은 이렇게 핀잔도 주었는데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많이 틀릴수록 결국은 제가 이길 겁니다라고 이 선생님이 항상 그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300분 퀴즈를 내드리면 사실 답이 오는 경우 300분 다 돌아오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푸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왜 못 보내냐면 그 마음도 알아요. 보내기가 좀 창피해서. 근데 이 선생님은 그 마음을 일단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거 멘탈의 문제이죠. 분명히 좀 강한 멘탈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카톡 퀴즈를 내는 목적은 그 퀴즈의 답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서 이제 오픈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다 보면은 또 의외의 성과들, 그죠? 옆에 떡고물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이 주요했다라고 이 선생님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또 추가로 이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후배들한테 이런 말씀하고 싶대요.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이 투자는 돈이라는 뜻이 아니고 공부 시간,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서 절대 남 주는 거 아니라고 그 말 꼭 해달라고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하지 않고 장기 레이스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했대요. 공부 자체가 즐거운 거라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기본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서너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자주 쓰는 말인데요. 모래주머니 효과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선수들이 특히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이제 모래주머니는 아니고 타이어 끄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저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자 운동선수의 경우에 실제로 시합 때는 남자 선수들하고 하질 않잖아요. 근데 훈련 때는 남자 선수들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또 하위 체급의 선수가 자기보다 상위 체급의 선수들하고 훈련하는 게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두고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 보시면은 좀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분명히. 그러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사실 기출문제가 영향을 별로 안 미쳤다는 거 아마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일관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수준이 뭐 한 100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금 베테랑 수험생들 보면은 이딴 거는 시험에 안 나와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강의할 때 보면 좀 보험을 많이 드려요. 사실 올해의 경우에 가장 참 그랬던 문제가 뭐였냐면, 이걸 왜 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걸 강의를 했어요. 조인트 벤처라는 문제였는데, 사실 이거 출제위원 이거 제정신인가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런 것도 대비를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 얘기를 잠깐 드리면, 그 선생님 이제 스터디 그룹 하시면은 동료들에게 항상 그랬대요. 야,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이거 주머니 효과,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그랬더니 동료들이 야, 무슨 네가 박대훈이냐 임마, 이런 식으로 핀잔 주고 그랬었답니다.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가 그 선생님한테 이제 다시 핀잔 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올해는 모두 아까 말씀드린 그 선생님처럼 좋은 결과 있도록, 그런 자세로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카톡 퀴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카톡 퀴즈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직강생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 직강생이 300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0 몇 분이었는데 제가 퀴즈를 내드리면,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려요. 전화번호 먼저 공개를 할까? 저건 잠깐 놔두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에 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책을, 개론서 같은 걸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퀴즈 말고도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효과 때문에 카톡 퀴즈를 제가 1년 내내 정말 게을리지 하지 않고 했어요. 100회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110회 정도 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선생님들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제가 더 해드릴 거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면 이게 제가 마지막 나간 카톡 퀴즈였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카톡 퀴즈에서 일부분이라도 적중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 올해는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작년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왜 안 보낸지도 제가 이해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막상 보내는 게 좀 창피해서.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담하는데 제일 많이 틀리신 선생님이 제일 좋은 결과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였는데 크리스마스 때 원래 제가 스키장 안 가는데 이번에 스키장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스키를 잘 못 타요. 그러니까 초급자 코스 타는데 자꾸 초딩들이 지나가면서 아저씨 그러면서 막 놀리더라고. 그래서 조금 창피하긴 했죠. 그죠? 일찍 배울 걸. 근데 애기들은 잘 타요, 진짜. 왜 잘 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살이 좀 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면 스키 타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일어나는 거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타는 거죠. 그럼 잘 안 는다 이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넘어지는 게 두렵지 않으니까 그냥 막 타는 거죠. 그렇죠? 예, 일어나면 되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스키든 스케이트든 자전거든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실력이 안 느는 겁니다. 공부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올해 그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이것도 뻔한 얘기죠. 공부와 관한 얘기들은 사실 다 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너무 뻔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난 새가 당연히 벌레를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올해 특히 이 말씀은 올해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시험이 워낙 지랄 같아서 1차를 합격하시고 만약에 특히 이제 작년에도 이런 경우 있었어요. 1차를 합격하시고 2차의 고배를 드신 선생님들이 보면 준비가 늦어요. 그러니까 멘탈 회복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또 1학기 기간제 하다가 여름 이후에 오시기도 하고 그다음 올해는 1차 시험에 합격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워낙 근소한 차이 그리고 너무 화가 나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또 유난히 늦게 시작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겠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멘탈 잡으시고 이왕 하실 거면 일찍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반부 강의 문제풀이나 모의고사에만 오시면 저는 만약에 공부를 하실 거면 전반부에 우리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모의고사는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제 모의고사 강의 다 들어갑니다. 평가원에. 그래서 철저하게 걸러져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올해는 그거를 보완을 유지할까. 그래서 올해는 제가 모의고사를 제가 투트랙 공개를 하는 거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거하고 지금 투트랙으로 해볼까 해요. 그리고 특히 그 모의고사 정말 위험한 게 모의고사에 정말 저는 없었는데 그런 사례가 항상 보면은 5개념들을 만약 교수들이 발견하면 오히려 역으로 그거를 평가하고 막 그래요. 사실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다행히 저는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보다는 일찍 좀 시작을 하셔서 만약에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본 이론 쪽에다가 선생님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이왕 하실 거면 이게 장기 레이스잖아요. 아까 그 선생님이 정말 즐겁게 했다 그랬잖아요. 말이 쉽지 않은 거 저도 당연히 압니다. 저라고 공부 안 했습니까? 외로운 레이스 맞습니다. 1년 동안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저는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즐겁게 해야지 뭐든지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약속을 드렸잖아요. 선생님들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약속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아마 아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교육학에서도 나오는데요. 한자 좀 읽기 어려운가요? 이게 줄탁 써드릴게요. 줄탁 동시라 그래요. 줄탁 동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양계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아버지하고 교대하고 제가 계란 부화기 보면 이제 밤에 좀 계란들을 이렇게 굴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어미닭이 원래는 품어주잖아요. 그럼 어미닭이 애들이 이제 안에서 쪼고 나오면 어미닭도 밖에서 같이 쪼아주거든요. 그럼 고양이란다. 병아리가 쉽게 되는데 그 부화기에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힘겨워하는 애들 보면은 살짝 껍질 조금씩 까줘요. 그러면 이제 병아리 좀 더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바로 어미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바로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밖에서 열심히 쪼아드릴 거고 선생님들도 안에서 열심히 쪼으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저는 좀 어미닭 역할에 자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잖아요. 이 껍질 보면 아마
처음이 아니라 한 두세 번 이상 응시를 하셨는데 점수가 첫 해는 좀 오르는 것 같은데 두세 번째는 잘 안 오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클래스에 갇혀서 있어요. 공부라는 껍질에 선생님들이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클래스를 깨트리고 나오시도록 제가 끊임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게 제가 귀찮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학습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해드릴 테니까 저하고 1년만 한번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 결국은 제가 고민 끝에 이 말로 시작하긴 하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거든요.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 진짜 이렇게 지랄 맞은 선생님, 제가 이거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런 시험에 정말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서 가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교사가 평생의 꿈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이런 자세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작년에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최선을 다한 건지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속인 게 아닌 건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결과를 보시니까 저 1점의 소중함을 다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적은 점수에 우리가 보면 적은 점수에 뭐예요? 이걸 올인을 과연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점의 소중함을 안다면 선생님들 기꺼이 그러실 선생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자가 아무리 하찮은 동물을 사냥하더라도 전력을 다하는 법이래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일부 선생님들은 이렇게 또 되물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 근데요 요즘에 이렇게 시험이 쉽게 출제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자 뭐라고 답을 해드리죠? 글쎄 그건 선생님들 판단한 몫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어느 수준만 되면 만약 절대평가라면 쉽게 나오면 예를 들면 수능의 한국사처럼 그럼 그만큼만 하세요라고 내가 해드리겠는데 아무리 쉬워도 지금 7대1이거든요. 이게 응시 선발인원이 많이 들어서 그쵸? 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선발 인원도요 최근 6, 7년 동안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안 돼도 내년엔 더 뽑을 테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부터도 감소할 수도 있지만 거의 확실한 거는 2024학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부터는 학령 인구 구조상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도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늘 수는 없어요.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올해는 100이란 노력으로 우리가 합격을 성취했는데 내년 가서 만약에 선발 인원 줄잖아요. 뭐 처음부터 반토막 나고 이러진 않겠죠 설마. 근데 조금이라도 줄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겁이 납니다. 안 되겠구나. 그때는 120, 130 200, 300 이렇게 투자해도 장담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합격하시는 것이 가장 싸게 합격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게 이거죠. 공부 가성비 따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80점을 맞는데 100시간의 공부 시간이 필요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90점을 맞기 위해서 만약에 200점의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봐요. 어떤 게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가성비를 보자면 이게 합리적인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합격선들 보셨죠? 80점 가지고 붙을 수 있는데 전국에 한 곳도 없었습니다. 90점을 받아도요 서울은 안 되지요. 그 다음에 90점을 받아도 2차를 생각한다면 그건 장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 가성비, 공부에 있어서 가성비를 따진다는 거는 가성비를 다른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제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을 첫 수저를 먹으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그게 바로 가성비예요. 근데 결국은 가성비 높이자고 밥을 딱 한 수저만 먹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먹어야 됩니까? 정말 가장 만족할 때까지 먹어야 되죠. 예, 그 가장 만족하는 상태를 총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제지 시간에 아마 강의할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아까 그 선생님 있었죠? 정말 투입을 아끼지 않아요. 시간이든 돈이든. 근데 우리가 왜 거기에 망설이냐면 항상 이런 생각하는 거야. 매몰 비용이라 그래요. 매몰 비용 무슨 뜻이냐면 회수되지 않는 비용이야. 내가 2배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회수 안 되죠. 매몰 비용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올해 열심히 해서 안 되는데 쌤들 포기하실 거예요? 지금 다시 오셨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지? 그러면 저는 그거 매몰 비용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주변에 보면은 이만큼만 하면 돼, 그건 안 해도 돼, 이런 선배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선배들 결코 좋은 선배들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선배라면 아니야, 더 해야 돼, 부족해, 더해서 나를 극복하고 더 올라서 봐, 이렇게 자극을 주는 선배가 저는 진짜 선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선생님들 아마 이런 경험들도 있었을 것 같아. 처음에는 조금 노력하면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노력을 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경험했습니다. 이때가 제일 답답하죠. 저는 어떤 적도 있었냐면 오히려 노력을 2배로 늘렸는데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은 자, 우리의 수업 시간에, 기확 시간에 잡열이라고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0도씨짜리 물을 100도씨까지 끓이면 100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해요. 그런데 100도씨의 물을요, 100도씨의 수증기로 바꾸려면 여기서 온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5배, 5.4배입니다. 540칼로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합격을 장담하지 못하죠. 선생님들 아까 껍질 깨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셔야 합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노력이 필요한 순간,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 무슨 생각이야? 가성비 생각하지 말고 매몰 비용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하셔야 어떤 신념을 가져야 됩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생긴 거는 불성실하게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미련하게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믿음을 그때 가졌냐면 한 번은 포텐이 터질 거라고 제가 신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자, 100을 노력했을 때 100이 성과가 안 나와서 제가 10배로 투자해봤어요. 1000을 투자해봤어요. 그랬더니 1000까지는 아니어도 500, 600은 나오더라고요. 세상 결국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이 클래스제 일종의 쌤들의 클래스, 공부 클래스를 한번 바꿔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된다는, 이왕 하실 거면 전제조건 깔아놓겠습니다. 이왕 하실 거라면 반드시 된다는 신념을 가지시고요.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모든 걸 걸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의 말씀이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게 됐는데 일단은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부터는 강의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강의를 좀 안내한다는 게 좀 민망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문답식으로 해보면은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쌤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면은 쌤들이 지금 조금은 특히 처음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막연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 답을 보시면 그 막연함이 조금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듣는 말인데 사실 억울하죠. 저는 그러니까 답을 얘기할게요. 그럼 자, 생각하기가 초수하기가 어렵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면요, 뭐냐면 이렇게밖에 답을 못 드려요. 저는 올해 합격이 목표인 선생님들을 위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 저 초수라는 말에 자꾸 저기에 숨어요. 핑계를 대고 초수라는 핑계, 그 다음에 초수라는 거에 숨어버리는데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작년도 결과입니다. 서울에 있는 K대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학생들이 와 대단하죠. 우리 7대1이면은 합격률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7명 중에 1명 붙으면 여기서는 2명이나 3명 정도밖에 안 돼야 되는데, 그죠? 오히려 더 높죠, 그죠? 네. 그리고요, 제가 올해 그 초수 선생님들만 따로 모신 카톡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약 55% 정도가, 아직은 1차지만 1차 합격률만 따지면은 55%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수니까
난 요것만 해도 된다. 그 생각을 좀 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자, 초수 선생님들 보면은 요런 자세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어리광 피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렵게 강의하는 스타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또 친절하고 쉽게 강의한다고 자부를 하는데 항상 보면 초반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인구 파트부터 시작을 하는데 올해 시험에 사실 나왔죠. 엄청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양인구비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입지론 계산하는 거, 도법이나 투영법, GIS 이런 파트 강의할 때는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야. 싫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머리 쓰기가 싫은 거야 자꾸. 근데 그런 자세는 정말 곤란해요. 그래서 그 공부 어리광 피우신 선생님들이 올해는 절대로 한 명도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희망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도 모르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거는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자,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는데 그리고 잘못된 거를 제가 고쳐줘요. 저는 진짜 보면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잘못 습득되거나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도 고쳐주기가. 그리고 오개념 가진 선생님들, 저는 진짜 가장 자부하는 게 저 오개념 전달 없는 선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쳐드리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고집으로 안 고치는 선생님들, 그러면 결국 자기만 손해보고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엇을 제가 교정을 해드리면은 올해는 그걸 좀 잘 받아들이시면 선생님들도 많이 발전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이 말씀 되게 많이 보는데 이걸요, 초생은 이것만 해야 된다, 이게요 왜 그 말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수능시험을 생각해 보면, 수능시험은 자, 보면 그 입시기관들에서 학습 전략을 달리 세우라 그래요. 좀 상위권 수험생하고 중위권 수험생.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위권 수험생하고 중위권 수험하고 중위권 수험생 어떤 과목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상위권 수험생이 가는 학교하고 중위권 수험생이 가는 대학들의 합격성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건 맞는 얘기지만 우리는요, 지역 간의 합격선은 좀 차이가 있지만 초수생과 저 삼성이라는 표현 좀 쓰는데, 그러니까 베테랑 수험생의 합격성이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략이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를 한번 납득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겁니다. 보면 선배들이 꼭 그러죠. 나쁜 선배. 야, 초수 때는 이것만큼만 해. 그리고 이제 안 되면 그 다음에 늘어납니다. 왜? 기출문제요. 이거 내가 안 했던 거 또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는요, 또 늘어나. 또 늘어나. 이거요 뒷북이에요. 제발 뒷북 치지 맙시다. 처음에 이렇게 잘해야 돼요. 처음에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하면 나중에는요 학습량 줄여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되려면 공부가요, 처음부터 선택과 집중 아니에요. 절대로. 쌤들이 그 착각하는 거 완전.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하시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선택과 집중 원리로 학습량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오해 한번 바로 잡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말장난 같죠? 세상에 직선보다 빠른 곡선이 어디 있어? 근데 저거요,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처음에 제대로 하자요. 처음에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절대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은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게 쌤들 눈에 보면 가장 빨라 보이죠? 이게 어때요 지금? 얘가 제일 느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 어떤 중력 가속도를 모아가지고요 한꺼번에 포텐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 정말 더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쌤들 최소한 이건 아니야, 이건 지름길 아니야. 그럼 나는 쌤들이 요거, 저는 솔직히 이과 출신이거든요. 저는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선생님들 그렇다고 처음에 이만큼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찾아 드립니다. 공부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하지만 정말 무한대만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부족한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이게 아니라 제가 이게 가장 빠른 길을 제가 찾아 드릴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제가 빠른 길을 찾아 드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보세요. 분명히 돌아가는 게 빠르죠? 돌아가는 길 중에서 제가 제일 빠른 거 찾아 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만 잘 받아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됐나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머리주머니 요가 말씀드렸죠. 그쵸?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정리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공부의 자세를 말씀드린 거예요. 공부 제발 퐁당퐁당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처음 할 때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야 수험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수험 기간 1년 단축되면 얼마나,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야. 그 멘탈 부분 말고도요. 우리가 1년 공부하시려면 선생님들 사실 수강료는 뭐 싼 건 아닌데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뭐 고시원비, 독서실비, 그쵸, 밥 먹는 거 그럼 2,000원 들어갈걸요 아마? 그런데 그러면은 자 수험 기간 1년을 단축시키면 요 돈도 절약되는 거지만 또 얼마 절약될까요? 그러니까 합격해서 돈 받는 거 처음엔 얼마 못 받죠. 뭐 연봉 한 3천 몇백 될래나? 근데 우리가 교사 그렇다고 해서 늦게 됐다고 해서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년이 만 62세예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 마지막 해 연봉을 못 받는 겁니다. 마지막 해 연봉 얼마쯤 되는지 모르죠. 거의 1억 정도 되고요. 선생님들 앞으로 30년 더 하셔야 되잖아. 30몇 년 더 하면 그때는 2억도 넘을걸요? 결국 그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 기간을 1년을 단축을 시키면 최소 1억 2천만 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입니다. 정말 많이 듣는 말이고 저도 강조하는 말이고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이 구조화란 말을 대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요거는 꼭 점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숲과 나무가 있다 그러면 뭘 먼저 공부해야 됩니까? 당연히 숲이죠, 그죠? 네, 근데 선생님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 큰 나무를요. 예를 들면 뭐 기출문제에 나왔던 중요한 개념이라 칩시다. 큰 나무가 차지하는 이 사이즈, 부피가 있으니까 이거를 자꾸 숲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은 이 중요학습 내용을 아는 그걸 습득한 걸 가지고 구조화됐다 그러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구조화는요, 사실 구조화하고 유사한 용어는 개념화 또는 위계화라는 말하고 구조화가 좀 유사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숲과 나무라 그랬잖아요. 숲과 나무는 대등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위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위계를 정하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이겁니다. 구조화 1조에 하나의 팁을 드린다 그러면 이거야. 공부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이거를 구조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게 아마 이거야. 제가 가끔 이겁니다. 요렇게 한두 번 제가 선생님들을 좀 서운하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죠. 친구는 말이야. 공부량은 많은데 그걸 제가 콘크리트에 비유한 거예요. 콘크리트는 많은데 철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요. 지진 같은 거, 그죠? 그런 위기 시에는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구조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조화는 이제 뭐냐면, 자, 제 실제 수업 내용이기도 하고 수업 교재 일부분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걸 제가 만들잖아요. 그럼 어디에다가 시간을 가장 많이 하려 하냐면 이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제1절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로마자 1, 큰 1번, 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이게 가장 제가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만들었는데 교재를 다시 만든 경우도 꽤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위기가 안 맞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여기 들어갔어. 또는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들어왔어. 그러면 저는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 중에서요, 내용 습득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만큼 뭐예요? 이 구조화 작업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거 하나 사례 든다 그러면 지교론이 이제 이런 문제 출제가 됐어요. 지교론에서 그 전조작기 아이들의 공간적 개념화 능력이에요. 전조작기 아이들의 공간적 개념화. 그 사례를 뭐가 나왔냐면 스위스하고, 그러니까 전조작기 아이들은 미치아 가독이잖아. 스위스하고 뭐였지? 그게 제네바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상위 개념이고 이게 하위 개념이라는 거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딱 요렇게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봐요. 얘가 상위 개념이잖아. 하위 개념을 할수록 더 많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모두 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 질서가 생겨요. 그죠? 제레말로 끝나면 안 되지. 저는 여기까지 가르쳐준 스타일이야. 이렇게만 가르쳐드리면 이러고 구조화 잘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가르쳐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뭐 많이 가르쳐준다는 둥 자꾸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또 세분화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자, 구조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아까 팁이라 그랬어요. 공부를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진짜 효과적인 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공부를 할 때요, 지식을 습득하거나 발견했을 때 가르친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준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뭡니까? 질서가 없으면 못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에 질서를 스스로 부여하는 습관이 들어요. 이러면 어떤 경우가 안 생길까요? 선생님들이 말해요. 선생님, 저는요, 공부량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인출이 안 돼요 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 준비한 게, 사실 이거 선생님들이 더 잘 말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이게 답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해도 나왔죠. 뭐 마인드맵이니 개념도니 뭐 그 차이는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결국은 이거를 만들려면 공부에 질서가 생기지 않으면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 올해 저와 같이 1년 공부하시면 선생님들이 만든 구조도 개념도 질서도 이런 것들이 제 거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2차 지도를 하고 있는데 2차 지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야.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중학교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조리 있게 설명을 잘 못해요. 전달을 잘 못해. 그 이유는 뭐냐면 구조화에 항상 문제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입니다. 부도심 설명해라 그랬더니 부도심 설명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자, 부도심 설명 선생님 2차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해볼래요? 일단 이거 무슨 뜻인지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부도심은 뭐예요?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담해 주는 곳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있어요? 교통이 편리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곳.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도심과 외곽 내지는 도심과 주변 사이에,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관은 어때요? 지대가 비쌉니다. 그러면 도심과 유사한 경관이 나타나겠죠. 이게 뭐가 어려워? 그래서 교과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교과서를 읊어드릴게요. 자, 부도심은 도심과 주변 사이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담해 주는 곳을 말한다. 자, 이 지역은 지대가 높아서 도심과 유사한 경관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순서만 좀 다르네?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할 때, 자, 교과서 내용이 지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질서 있게 재배치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항상 그냥 지식 습득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이걸 고민을 안 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면? 그러면 구조화가 안 되는 거야. 더 쉬운 거 하나 연습해 볼까요? 고위평탄면 가르쳐 보세요. 다 알잖아, 선생님들. 그죠? 해발고도 높은데 경사는 완만한 곳이죠. 그쵸? 그러면 왜 생긴 거지? 지형의 융기로. 어디 있죠? 우리나라 보면 영서고원, 태백고원, 진안고원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뭘로 이용돼요? 거기 고도가 높으니까 기온 낮으니까 서늘하지. 그래서 예를 들면 고랭지 농업을 한다든가 뭐 스키장 휴양지로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근데 결국 처음에 습득할 때 그 질서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공부를 별개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얼마나 낭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공부를 질서 있게 한다 그러면은 그 생각,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수록 구조화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리교육론에도 나온 말인데 실제 이건 기출문제에서도 있어요. 학습장이 많아도 질서를 부여하지 않으면 형식적 고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많이 가르쳐 드려요. 일단 자, 숲도 가르쳐 드리면 당연히 숲 가르쳐 드리겠죠. 나무를 가르쳐 드리는 것 때 제가 아끼지 않거든요. 근데요, 제가 콘크리트만 아까 비유했잖아. 이것만 많이 붙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됐어요? 예, 거기에서 제가 형식적 고착이 되지 않도록 질서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맥락을 부여를 해드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재고 사례를 든다면 아주 쉬운 거지 뭐. 젠트리피케이션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시각적인 거를 곁들여 드리면은 이게 맥락이 또 생기고요. 질서가 확실하게 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뭐예요? 도심,
근린 지역이죠, 그죠? 거기가 완전 노후화됐잖아요. 보면 건물도 완전히 너무 오래됐어, 그죠? 이런 공간이 고급화되는 거예요. 그 여기 오는 사람들, 이거 런던의 커번트 가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 중에서 닐스야드라는 곳인데, 골목인데, 이 일부러 이렇게 오래된 골목 보러 와요. 이 그렇게 오래된 골목 보러 오는 저런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야? 젠트리파이어. 젠트리피케이션을 주도한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또는 시험에 나오는 말로는 옆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맥락 만들어드리고, 저는 또 자연지 좋아하니까 자연지 하나 보여드리면 파타고니아 사막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막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 사막은 모래가 많고 모래 언덕 전혀 없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돼? 야, 무슨 사막은 모래 언덕이 존재하는데 사하라 사막은, 네, 파타고니아 사막은 모래가 없어. 이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저는 오지들 다니는 거 워낙 제 취미니까. 그래서 진짜 고생스럽죠. 저 가는 데는 남미의 인수봉이라고 별명 붙은 피츠로이라는 산이에요. 여기 가면 진짜 이날은 진짜 외로웠어요. 아무리 가도 바람밖에 없는 거, 바람하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 관악구라는 동물, 야생동물 지나가길래 쟤들하고 다 좀 말이라도 걸어볼까 하고 가테도치 다 침 뱉고 도망가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꾸 그런 맥락들을 만들어가는 공부를 같이 해드시면은 공부의 질서가 더 잘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을 기억하는데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서남아시아의 인구 이동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제일 많이 사는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을 이렇게 안 해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인도 사람이 제일 많고 2등이 파키스탄,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친구들, 선생님이 돼서 애들한테 이거 어떻게 가르쳐 볼 거야? 라고 제가 항상 하면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전도봐. 자, 친구들, 대한항공 손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을까?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두 번째, 아랍에미리트 항공사 손님은 어디가 제일 많을까? 에미리트가 아니니까 물어본 거예요. 1번이 인도예요. 2등이 파키스탄이고 3등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 왜 그러냐면 인도 파키스탄 사람이 워낙 영국 가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국적만 영국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그거를 가르치려고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나오더라도 절대 틀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 네이밍도 가능하잖아요. 아랍에미리트는 에미리트 사람이 아니라 인도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두바이잖아. 세계적인 허브 공항이기도 하지만 두바이에는 누가 더 많이 사는 거야? 어찌 보면 뭄바이 사람이 더 많이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두바이인가 뭄바이인가, 이런 식의 네이밍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구조화된 공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짜증내는 게 이런 것들이야. 여태까지 별로 고민 안 해하고 살았던 거, 이게 참 와닿지 않죠. 근데 내가 그냥 단순히 전략적 제휴가 뭐다라고 가르친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거 이전에 우리 요 말은 그래도 물론 수업 시간에 또 하겠지만 그래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이즈 키우면 이득이 생긴다, 이런 뜻이잖아. 그런데 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요, 이것도 커져요. 공장 크게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종업원 많이 고용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소위 말해서 범위의 경제라든가 연결의 경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럼 리스크를 줄이는 거니까 사이즈를 줄이는 거라고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자, 어떤 일들은요, 사이즈가 작아선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백신 있죠, 그죠? 그거는 뭡니까? 투자 비용 아끼면 이거 안 나옵니다. 근데 리스크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미국의 화이자라는 회사하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가 전략적 제휴를 맺죠.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인트 벤처를 그냥 조인트 벤처라고 강의 안 해. 결국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가는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애들,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또 합격을 해서 후배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가정을 하고 학습을 하시면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네. 그리고요, 이제 제 강의는 올인원 강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거 한번 걸어보라 이거죠, 하나에. 그래서 올인원도 되고요. 중위법입니다. 공부가 이론 강의만 해도 집치거든요. 그래서 이론 강의인데 거기에 문제풀이도 제가 해드려요. 그리고 또 기본 이론이 아니라 좀 고급 이론도 가르쳐드립니다. 숲만 가르쳐드리지 않고 나무, 이것도 위계입니다. 결국
껍데기 알맹이도 이게 결국 구조화 작업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고착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해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까지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는 좀 간략간략하게 답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답은 뭘까요? 이거는 답은 이거죠. 뭐 그럴 리가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공부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다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 세상에 어떻게 있어요? 강의는 아무리 자세해도 최소한에 불과합니다. 진짜로. 제 강의 시간 1년 다 해도요, 그렇게 수고하시는 데 많아요. 200시간 넘을까요? 200시간 절대 안 돼요.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제가 이렇게 그냥 들으려고요. 제 강의가 좀 그래요. 꼼꼼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꼼꼼하지만 많이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콘크리트만 드리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칭찬으로 듣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생각난 김에 요 말씀드려요. 제 강의 시간 200시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일주일에 6개가 들어와요. 6강. 특히 올해는 너무 허무해서 뭐 기간제 근무하시면서 공부 또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야. 그 경우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막상 학교 퇴근하고 그래 공부하루에 4시간 5시간 꼬박꼬박 해라. 안 지켜집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때 쉽지 않아. 아무리 독하게 마음먹어도.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면 6개 올라오죠. 보면은 주중에 학교일 때면 너무 힘들었어. 주말에 하지. 안 돼요. 그럼 밀려요. 몰아듣지 마시고요. 무조건 하루에 1개씩 하세요. 1개씩. 1시간이면 됐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제가 3시간만. 이거를 음미하는 시간. 하루에 강의를 하나 듣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자꾸 음미하게 돼요. 근데 강의를 몰아들면 아까 질서 강조했잖아.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몰아서 들면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씩 먹는 거지 일주일 굶었다가 몰아서 21끼를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몸에 도움이 돼요? 병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에 오히려 병납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기한제 교사 하실 선생님들 또 초생들 공부할 시간 학교 수업도 해야 되니까 부족하죠? 그러면 꼭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10시간, 15시간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의 10시간, 15시간 한 거하고 효과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말씀 제가 잘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꼼꼼하게 해드리고 이왕이면 꼭 나왔던 항상 저는 뒷북 치는 강의 안 해요. 5개념 전달 안 한다 그랬죠. 뒷북 치지 않고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보험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배우는 것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그걸 즐기지 않는다면 교사는 어떤 직업이에요? 아이들한테 공부가 제일 즐거운 작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스스로 배우는 거를 좀 즐기시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마음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닫아놓고 아까 있었잖아요. 가르쳐드려도 안 받아들이는 선생님들 가끔 있다 그랬죠. 그죠? 네. 네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미안해. 오늘 자꾸 앞에는 막 울 뻔했다가 이렇게 된 죄송합니다. 답 안 해도 되죠. 올해는 80점 갖고 안 되는 거 확인하셨죠? 단 한 곳도?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요,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도 100점 안 나왔잖아요. 아까 정말 잘하는 선생님들도 78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80점 맞으면 떨어진다 생각하시고요. 100점을 맞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선생님은요, 제가 가채점을 했는데 78점 맞아서 저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죠? 근데 그 선생님 울었어요. 불안하대요. 뭐가 그렇게. 초생이 아니라 그 선생님 삼수생이었는데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래주려고 만약에 그러면 네가 혹시라도 수석을 하면 장학금 100만 원 내놓을래? 그때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받으면 제가 안 먹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어떤 용도로든 그 선생님이 준 장학금이라고 하도록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자, 5번째 질문인데요. 대답해야 되나요? 눈치채지 않았어요, 이제? 예.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실제로는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법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할까요? 부자들이 일을 많이 할까요? 왠지 부자들 같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야. 반대로 얘기했네. 가난한 사람 같죠. 반대로 얘기했네. 예, 부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스노우볼링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는 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종잣돈이라고 하는 거잖아. 처음에 돈이 안 모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굴려도 눈을 굴려도 그걸 스노우볼링 효과라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눈이 이렇게 작은 사람하고 눈이 큰 사람하고 똑같이 1시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공부 시간으로 똑같이 1시간 해도요. 이 사람 훨씬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누가 공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누구요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신다면 선생님들이 노력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살아보면 저 사람 왜 성공한지 알겠다. 결국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노력한다는 거는 선생님들이 살면서 안 그럴 것 같죠? 저도요, 쌤들 나이 때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보인 세상이 결코 다가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들도 꽤 많이 들어와요. 왜 인문지리부터 강의를 하냐고. 보면 선생님들 이제 편하니까 자연지 공부가 좀 편해. 왜? 책 갖고는 때울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인문지리 책 여러 권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인문지리를 뒤로 돌려놓더라고. 근데 안 돼요. 인문지리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문지리는요, 흐름과 맥락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인구지리가 도시지리 연결되고 도시지리가 경제지리로 연결돼요. 그래서 흐름과 맥락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공부를 막 했다고 해서 점수가 바로 나오질 않아요. 자연지리는 공부를 하고 그 점수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덜 걸리는데 인문지리는 특히 이제 파편화돼서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공부에 뜸이 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인문지리를 먼저 강의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자연지리를 더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래도 저 솔직히 제일 좋아하는 거 하면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수학하고 과학이었어요. 왜냐면 얘는 질서만 만들면 돼. 수학이나 과학은. 따로 복습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수학은요, 똑같은 문제 2번 안 풀어도 돼요. 처음에 풀어서 풀면 절대 못 풀 일 없습니다. 글쎄요, 오히려 인문지리는 안 그래. 그래서 제가 인문지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자연지리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연지리 보면 이게 이제 재작년 시험 문제였는데 이게 좀 어려웠어. 그래서 저는 보면 자연지리 좋아하니까 사실 자연지리 시간에 제 표정이 좀 달라질 거야. 그래서 아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거 뭡니까? 드론 가지고 다녀서 사실 그 문제에서 답이 뭐였냐면 이게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요게 직강공사한 거야 여기가. 근데 여기서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제가 드론 가지고 다니면서 사실 이거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카톡 하라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보내드린 이유가 퀴즈도 있지만 이 영상이 제가 찍어놓은 게 지금 200개, 300개 막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수업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이거 보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 번호 아까, 기억하세요? 2829-7678.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기본적으로 지도 못 보신 선생님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하도라 그러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물길이 이렇게 흘러갔지, 그치, 여기가. 공류 절단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곳들, 소위 말해서 개론서들에 언급이 돼 있는데, 이제 충북의 달천이거든요. 남한강 상류. 그래서 언급된 개론서들 읽다 보면 지형학 개론에 읽다 보면 언급되어 있는 곳들 있잖아. 그럼 선생님 거기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텍스트밖에 없잖아. 그럼 제가 가서 다 드론으로 찍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인문지리 지금 얘기하면서 자연지리 얘기했어.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자연지리를 더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지리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정말 당락은요 자연지리 올해도요 자연지리 때문에 떨어졌다는 선생님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당락은 인문지리하고 지교론이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됐나? 네. 그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기출문제 중요하죠, 당연히. 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러나 요것만 가지고는 아니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기출문제 좀 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공부 해놓고 나 공부 다 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교재가요 제가 따로 없고요. 제가 프린트 내려받게 해놨어요. 핸드아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집필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제 이름을 검색하면 아마 책 되게 많이 나올걸? 2, 30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책을 쓰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는 교재로 돼 있을 때 설마 정말 검토를 해도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평가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괜히 표적이 되기 싫어갖고, 그래서 강의라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 수정해드려요. 올해 이번 주 강의하고 그 다음날 다시 드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이래요. 이번 주는 바로 내려받지 마시고 이틀 뒤에 내려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득이 되라고 제가 학습 자료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요, 만들어 놓고요, 한 달쯤 지나면요, 그 사이에 제가 또 공부를 해서 발전을 해버려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선생님, 작년 강의하고 올해 강의가 많이 다를까요? 만약에 많이가 다르다면 저 작년에 사기친 거 아닐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근데 무엇인가라도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들보다 공부 더 많이 해, 실은. 그래서 발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매주 또 발전을 정말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같아요. 카톡으로 질문 드리면 당연하죠. 아까 어떻게 알았죠? 카톡으로 질문을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제가 전화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 제가 또 선생님들 옆에 항상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카톡 퀴즈로 끊임없이, 그렇다고 막 차단하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괴롭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안 오를 수 없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특히 이제 인터넷 수강하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야. 숫자를 말씀드리면 직강으로 공부하신 선생님들보다 인터넷으로 저하고 공부하신 선생님이 거의 30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지? 그러다 보면 저기 사실 직강에 지금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이 선생님들하고 저는 이런 인간관계는 아니에요. 우리 이거 녹화하고 좀 이따 밥 먹으러 갈 거거든요. 네, 근데 인터넷 수강하신 선생님들은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피상적 인간관계도 극복해보고, 그다음에 또 복수 퀴즈방 이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잘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올해 정말 활용하고, 올해는 우리끼리만 외부로 정보 유출되지 않고 우리끼리만 긴급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올해는 정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모든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이번에는, 작년에 보면 시험 끝나고 나서 연락 주신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물론 그때 고맙다고. 근데 이왕이면은 좀 미리 연락해서 더 같이 공부했으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자, 이러면 이제 공부에 대한 자세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거고, 결국은 원래 이 강의 들어온 이유는 이거였을 거예요. 제가, 그죠? 제 강의 안내 하라고. 근데 그것보다 저는 앞부분, 제 양심을 가지고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리기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그러면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다르다 그러면 요 강의가 다른 거에 의해서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패스하고 나머지 하지 마세요. 정말 시간이 없으면, 알겠어요? 정말 이 중에서 정말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고르라면 이거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야. 요 두 가지는, 자, 요 강의를 보통 수요일, 금요일 날, 자, 요거는 제가 12일 날, 첫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저는 공부는 쪼개서 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루에 많이가 아니라 자주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거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요거를 월요일 날도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은요, 제가 2차 지도를 해야 돼서 시간이 없고, 2월부터는 문화지역지리 또는 기출문제풀이 강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1, 2월 강의라면 인문지리가 끝나잖아요. 그럼 3월은 인문지리 기출문제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가면 자연지리 기출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강 기간도 180일 드릴게요. 제가 최소 180일. 알겠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리고 요건 특히 이제 기간제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 내용이 아이들이 가르치기 좋은 팁들이 좀 많아요. 알겠어요? 우리 지역지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사실 혼자 하시는 게 맞는데, 혼자 하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막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일종의 선생님들 뭐라고 할까? 코 풀어드리는 거라고 할까? 네, 그런 강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심화이론 및 문제풀이.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고급이에요. 그랬어요. 사실 이제 심하라고 붙인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보면은
뭡니까? 나오지 않은 것도 항상 나오지 않은 걸 가르쳐 드리면 시험에 나올 때까지 제가 거짓말쟁이가 돼 버리는데 결국은 한 번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고급 문제들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제가 6회로 이렇게 했는데요. 보통 4회 많이 하죠. 올해 최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요것만 공부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개를 하고, 요건 절대 올해는 어떻게 평가는 안 들어가게 한번 해봅시다. 이건 선생님들이 비밀을 지켜야 돼. 알겠어요? 선생님들만 보세요. 근데 또 동료 스터디원들한테 다 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한테 불리해져.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내가 지금 단도리 치겠습니다. 남 주지 마세요. 선생님들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줘도 돼. 알겠어요? 이거는 이쪽에 뭐라 하지? 좀 속된 표현으로 뺑기 치자고.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걸로는 그냥 어떤 선생님들 수준을 점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아껴서 제가 이렇게. 그리고 또 혹시 강의를 하다가 이것 말고도 내가 좀 이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또 강의를 주면 선생님 강의가 또 있어요. 이거 내가 무료로 할 거야.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부연 설명을 드리려 그러면 이건 좀 민망한데 올해 강의 이름 올인원에다가 제가 대머리라고 붙인 거는 제가 사실은 작년 선생님들 알 거야. 제가 머리 많아 보이죠? 예, 속에는요 500원짜리 동전 지금 장난 아니야. 그래서 곧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이왕이면 좀 머리가 커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선생님들 이거야. 여기다가요 아무리 많은 내용을 이렇게 담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기 갖고 있던 게 새로운 게 들어가면 뭔가 나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 무슨 생각 하냐면 이 뇌 용량을 늘릴 생각 하다 못해요. 자, 이런 거야. 선생님들 보면 이 지식이 질서 없게 들어가 있는 거야. 요거를 질서 있게만 담아도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 이거를 늘리고 싶은 생각 없냐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냥 강의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사고력이 향상되는 게 바로 뇌가 커지는 겁니다. 뇌가 커지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누르면 제 머리가 그죠? 별로 안 커졌네. 그래서 이 진짜 정말 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요. 몇 년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동안 머리가 커진 느낌이었다고. 정말 최고의 칭찬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고요. 그래서 인문지리, 자연지리, 지리교육인데 요거를요 제가 최소한 요것만큼은 같이 수강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말 내가 다른 건 정말 자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셈에 의해서 제가 이것도 쪼개놨어요. 부분 수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배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인문지리는 요거는 자 그러니까 이거죠. 이론 강의들을 일단 기본 이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급 이론.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야.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니고요. 제가 어떤 방식 드리냐면 하나 더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해드려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이거 먼저 하고요. 일종의 뭐죠 이거를? 지경론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원격 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번에 전이 이거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을 해드립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잖아요. 우리가 운동하는 꼬맹이들 야구 들어간 거야. 뭐 리틀 야구. 근데 훈련 받아야죠. 그죠?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훈련만 하면 책임이 없고 지겹잖아. 그래서 제가 주요 기출문제도 같이 연습해보는 그래서 올인원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덧붙여서 이런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응용 문제들도 제가 같이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올인원 이론 강의라 붙인 거고, 그다음에 인문지리는 이제 순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첫 주에 이번 주죠, 다음 주죠. 그래서 1월 12일인데 인구지리를 정한 이유는 그래도 좀 내용이 수월해요. 분량이 적고요. 그래서 요거 아주 워밍업 하셔가지고 가장 메인은 결국은 경제지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문화지리도 사실 요것도 문화지리 쪽이야. 그래서 문화지리도 소홀히 하시는 애들 많은데 올해 문화지리 지랄 같았죠, 그죠? 그래서 그거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지리는 자기들이 좀 잘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제가 한 방에 아마 첫 강의 보면 아닌 거 티 날걸요? 선생님들 보면 지형학만 조금 공부량만 있어. 어떤 거? 텍스트로 된 지형학 공부만. 그래서 저는 진짜 그거 공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특히 심한 게 이거야. 선생님, 지형학도 10점이고 기후학도 10점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전체 공부에 아마 1년 학습의 반을 지정학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지정학을 기하학보다 조금 더 하시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요. 최소한 지정학 공부의 반 이상은 해주세요. 그래서 특히 보면 기후학 완전 5개념들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게 100개라 치면 선생님들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요, 반 이상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바로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기후학을 항상 중요한 걸 먼저 해드려요. 기후학을 앞에다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도학 지하에서는 한 주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거든. 이거 공부를 아예 안 하더라고. 머리 쓰기 싫다 이거죠. 올해는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점으로는 지리교육론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20점이죠. 근데 공부 전혀 안 하더라고. 뭐 이것이 뭐 일주일하고 이런 선생님들, 교육학에서 하니까 그런 자세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 시간 짧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성비는 이게 가성비지. 4주하고 20점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론 강의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출문제는 요거는 제가 월요일,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인문지리 기출문제 강의가 올라오고 좀 안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지 강의라고 있을 거니까. 그러고 한 달 쉬었다가 또 자연지리 올라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3월 중에 개강하고 아까 5월까지 돼 있었는데 아마 6월쯤에 끝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강기간 충분히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따로 말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에 공부는요, 진짜 이거였어. 이거 승부예요. 막판 뒤집기 하려고 하지 왜 일찍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운동을 한다 칩시다. 우리 월드컵 응원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국가대표 월드컵 나갔는데 전반전에 2골 먹었어. 우리가 후반 3골 넣으면 되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보는 내내 괴로워요.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프로야구 팀이야. 자, 근데 1회에 5점 줘버린 거야. 3시간 내내 괴롭다. 물론 역전승하면 기분 좋긴 한데 그거 봐라. 야구장에 갔는데 우리 팀이 응원하는 팀이 처음에 지고 있다가 마지막 9회 말에 역전하길 바랄 그 마음으로 가요? 아니죠. 1회부터 그냥 박스 막 20점 내놓고 계속 우리 야구장 가면 맥주를 마셔야 되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술 안 좋아하는데요. 예, 그런 시간 돼야지. 앞부분 중요해요. 역전승 노리지 마시고요. 초장에 선취 득점하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야 될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인사. 사실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본 강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좀 뭐랄까 자신감들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최소한 이거는 변한다 이 정도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 즐겁게 저하고 해주세요. 제가 지루하게 안 해드릴게요. 즐겁게 하시면 선생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클래스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계란 껍질 깨트려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그런 신념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의 인생을 제가 가끔 돌이켜봐요. 제가 왜 하필 가르친 직업을 선택했을까? 혼자 잘나서 공부를 했다라는 생각도 사실 몇 번 했는데, 사실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제가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한 4-5번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변곡점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변곡점 또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에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선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멘토가.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내용 전달하는 것도 게을리하진 않겠지만 사실 후자 쪽에, 그죠? 선생님들 변곡점 만들어 드리려고 또 터닝 포인트 만들어 드리려고 그 보람으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보람이 올해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올해가 선생님 인생의 초반부죠. 아직은. 그죠? 그 초반부에 정말 변곡점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인연 이야기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자식 간의 인연은 정말 끊을 수 없는 인연이잖아. 근데 보통 가끔 보면 그런 긴 인연보다 짧은 게 더 좋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저와의 인연은 길면 진짜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올해가 쌤들과 저의 마지막 인연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짧고 임팩트 인연 만들어 드리려고 저도 노력하고 선생님들도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강의 안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